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제6세션은 쏟아지는 빅데이터 어떻게 관리, 가공,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주제 세션에 대한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6세션 주제 강연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원석 교수님, 중관촌 한국대표처 이승재 부대표님 두 명의 국내 연사님의 강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 내용은 녹화, 녹취, 스크린샷, 복사가 금지되어 있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강연 내용이 유출 및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세션 첫 번째 주제 강연에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원석 교수님께서 쏟아지는 빅데이터 어떻게 관리, 가공, 분석,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번에 3월부터 또 연대 인공지능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저희 과 글로 옮겨갔고 이런 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AI 대학원, 뭐 디지털 애널리틱스 석사과정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요새 진짜 데이터 AI 시대가 현실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 불러주셔서 이런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은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뽑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쏟아지는 빅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쏟아진다는 건 아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딘가에서 막 쏟아질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가공, 뭐 관리, 분석, 활용, 거대 담론이라 제가 혼자 이 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쉽게 이게 기술 심포지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하다. 이거 모르시면 지금 간첩입니다. 간첩.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거고요. 지금도 되게 유행하고 있죠. 원래 의미는 준비운동하다. 네. 이게 2, 3년 전부터 젊은 MZ세대인가요? 하여튼 바뀌어가지고 자기 자랑하다. 이게 자화자찬이라고 그러면 약간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내 명품백을 자랑하고 내가 어딘가 가서 뭐 논 거 자랑하고 먹은 거 자랑하고 이거 뭐 음식점 가서 막 찍잖아요. 뭐 먹는 거를 그런 거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면 한마디로 젊으신 분도 다 노땅이에요. 그죠? 요새 다 노땅 되기 꼰대 노땅 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떼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요새는 라떼는이란 얘기를 하면 다 꼰대라고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보죠. 근데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선배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라떼는 얘기하면 되게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180도 바뀐 거죠. 그 왜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 그 경험이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왜? 경험할 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이 머릿속에 다들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 때는 하면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요새 180도 바뀐 이유가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왜? 세상이 변해 180도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AI, 빅데이터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아마 올해부터도 되게 많이 얘기 나올 겁니다. 옛날에 한 1990년대 초반에 정보화 사회, 정보화 촉진 제가 막 한참 연대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게 한 30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정보화를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은 우리가 되게 성숙한 정보 사회에 있는데 지금 딱 그때 같습니다. 지금 이게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는. 근데 지금 이게 왜 180도냐 이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요새 우리가 탄소 제로 시대를 미래라고 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옛날로 따지면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원재료가 요 탄소
석탄, 석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거의 230년, 1790년에 이제 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실 그걸 제가 규명해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되는 걸로 얘기해 보면 아날로그 전환이다. 그죠?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이때 안 살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농경사회였다가 갑자기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는 물론 서서히 넘어갔지만 지금처럼 빨리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변혁의 시대였을 거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걸 좀 더 파서 보면 산업화, 증기기관이 산업화하면서 생긴 게 뭐냐면 소품종 다량 생산. 그죠?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를 그냥 똑같은 걸 그냥 찍어내는 그런 기술이 대량 생산. 그러면서 요 매스미디어, 그죠? 대중방송 뭐 이런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다음 기성복.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TV를 시청하는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그 당시도 분석하는 게 있었죠. 그게 다 이런 통계 기술을 사용해서 기성복의 크기 뭐 우리나라의 기성복 이런 걸 맞췄다 이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이게 뭐 어차피 대중사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농경사회 때는 대중사회가 없었죠. 그래서 통계학이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중사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제가 잘할 때는요 이게 미덕이었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내가 불만이 있어도 이게 대를 위한 거야? 대의를 위해서 나는 좀 목소리를 낮춰야 돼. 이게 미덕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180도 변했잖아요. 그죠?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요 끝에 요게 이제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 시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이메일, 그다음에 전자정부, 그죠? 그다음이 스마트폰. 요게 이제 정보화 사회의 끝에 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결국은 대중사회를 좀 더 전산화를 해서 효율성을 높인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했던 모든 일들 분업적인 일이죠. 분업적인 일을 사람이 다 했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효율화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의 끝자리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대로 보면 1960년에 산업화 시작했고 90년에 정보화를 시작하죠. 초고속 통신만 깔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 사회는 도대체 뭘 거냐 지금 딱 여기 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를 보면 아니까 저는 감히 얘기 드리기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DT는 온라인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물리 공간이 지금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들 그게 옛날에 산업화 될 때 불협화음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정보화의 맨 끝에 나온 요 스마트폰 그죠? 아이폰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2008년, 7년에 나왔는데 얘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얘가 이제 미래를 만든 주역이에요. 사실은 정보화는 컴퓨터가 만들었고 이게 데이터 시대는 얘가 만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개인이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내 핸드폰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다. 내가 어디 가서 멋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옛날 스마트폰 없을 때는 아무만 말을 해도 친구들이 안 믿어. 그런 게 상상도 못 해. 근데 말할 필요가 없잖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SNS에 올리면 얘는 이런 경험을 했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화된 경험을 기록으로 객관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개개인이 이제 대중처럼 중요한 엔티티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대중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객관화될 수 있다는 거고 각각의 개인이 객관화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다 개성이 있잖아요. 느끼는 게 다르고 그래서 다양화된다는 거고 사회가 그리고 그것이 실시간에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SNS 올리면 그냥
그냥 몇 초 안에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가는 데이터 기반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스마트폰이 지금 이 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보면 개인의 기록들이 지금 5천만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국민의 개인 기록이 전자화돼서 객관화돼서 남는다. 이게 여러분 빅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많이 쏟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작 전 본 적이 제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제가 좀 이따 답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미래 사회는 대비해 보면 우리가 대중 사회는 패키지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여행사 직원이 경험이 많은 그 동네 이게 쫙 데려가는 거고요. 그 깃발 들고. 그래서 대중 사회다. 똑같은 곳을 똑같이 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그죠? 근데 미래 사회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미래 사회는 개인화 사회. 지금 그죠? 틱톡이나 유튜브 지금 본방 시청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 혼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국가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터넷 접근이 없으면 혼자 못 가죠. 누군가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패키지 여행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미래는.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왜? 이미 인터넷에 다 있고 SNS 공유돼 있고 내가 뒤져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꼰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은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연공서열이 중요하지 않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이거를 이게 지금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늘의 담론인 빅데이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를 생산하는 개개인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한 걸 다 모아놓은 게 빅데이터입니다. 아침에 오실 때부터 CCTV 찍힌 게 몇 개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자고, 앞으로 더 많겠죠. 사람이 아니라 자율주행 사물, 얘들도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더 많아질 거고, 그럼 그게 미래 사회의 탄소다. 사실은 탄소 없이도 요거 가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어떤 구동력을 찾아낼 수 있는 원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빅데이터란 뭐냐?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 저장,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자료, 이게 빅데이터고요. 그럼 빅데이터 기술은 그런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큰 분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처리하는, 그죠?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빅데이터 기술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죠? 이때쯤 해서 웃으셔야 되는데, 예. 저한테 제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드리니까 이걸 못 알아듣으셔. 제 이름이 이원석입니다. 네. 자, 그다음이 학생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다음이 그러면 기술,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저장할 거냐, 활용할 거냐, 이 얘기인데, 앞에 부분, 활용을 제외하고 앞에 부분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거 다 구글이 해줬어요. 여러분들 구글 전에 인터넷 검색기가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야후, 또 라이코스. 그래서 다음이 샀다가 망한. 예, 이게 왜 그 구글과 차이점이 뭘까요? 구글은 방대한 양을 문서 내용까지 뒤져서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앞에 애들은 제목만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구글이 나오니까 그냥 다 끝난 거죠. 사실은 그 기술이 뭐냐? 구글 파일 시스템이에요. 병렬 처리. 그게 2007년에 그냥 오픈을 했어요. 구글이. 그래서 나온 게 하둡이라는 기술. 이건 전문 기술이라 저 같은 사람이 알면 되지 다 아실 필요 없는데, 구글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시작이 됐고,
구글이 오픈한 그 NoSQL DB든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로 사실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2011년부터 그 계속 발전해 왔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계속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데 초기의 모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계가 뭐냐면 일단 이 빅데이터 기술은요 데이터가 무한히 방대하니까 그걸 실시간에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겁니다. 병렬로. 내가 그래서 한 100대로 쓸 수 있는 거 100대 정도로 쓸 수 있는 규모야. 그럼 100대 사서 설치해서 쓰고 데이터가 한 1000대 필요해. 1000대 써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얘죠. 손오공. 분신술. 손오공은 적이 많으면 쫙 분신술 해가지고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렬 처리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요 손오공의 분신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커도 내가 많은 양의 컴퓨터를 사서 넣으면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빅데이터 처리의 핵심인데요. 초기에 사실 MR 뭐 이런 것들의 기본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선저장 후분석이에요. 이게 지금 바틀렉입니다. 왜? 빅데이터 그렇게 양이 많은데 분석하려면 무조건 저장을 해야 돼요. 어디다? 디스크에. 미친 짓이죠. 이게 방대한 양을 그 정도의 ROI가 나오냐 이게 지금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제 속에는. 그래서 미래는 좀 저장 전에 분석을 하고 저장을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면 크기의 싸움이 왜 생겼냐면 빅데이터 자꾸 지금 크기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컴퓨터 많이 쓰고 데이터 많이 사와가지고 왕창 돌리면 위너가 되는 지금 그거의 첫 번째가 이거 또 구글이 나와요. IBM도 자동 번역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근데 IBM은 한 수백만 건을 학습을 시켜서 실패하고요. 구글은 병렬 처리 기술을 써가지고 수억 건을 학습을 합니다. 뭐 유럽의 다양한 언어들을. 그래서 구글은 성공해요. IBM은 실패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규모, 데이터의 규모, 학습시킨 데이터의 규모가 성패를 좌우하더라를 이미 벌써 옛날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픈 AI, 그 GPT-3라고 이게 지금 계속 그 발표될 때마다 컴퓨팅 파워가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1750억 개. 우리나라도 LG가 지금 뭐 엄청난 거 한다고 지금 이게 다 지금 물타기. 왜냐하면 일단 대용량이고 데이터 많으면 잘 돼요. 근데 비용 효과적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기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건 성공합니다. 투자를 하면 지금은. 근데 과연 크기의 경쟁이 맞을까? 지금 이걸 히스토리를 보면 1950년대, 1990년대부터 분석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전까지 운영계는 OLTP 시스템들이고 실제로 마이닝을 하고 머신러닝을 돌리는 초기 모델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였어요. 정형 데이터 가지고 관계형 DB. 요새 이제 우리가 크기가 더 커져야 돼. 그래서 다양해져야 돼. 그래서 빅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빅데이터 로그들을 기록들을 쫙 모아서 호수에 저장하는 이 호수가 결국은 디스크죠. 그래서 이 호수의 크기가 데이터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야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요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데이터 오션 얘기 나옵니다. 우리 더 많은 걸 할 거야. 제가 사실 여기 더 하나가 더 있어요. MS가 데이터 우주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넣을까 그런데 그건 아직은 일반화 안 돼서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데이터에서 계속 저장하는 데이터의 크기, 처리하는 용량의 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단방향적으로 꼭 이 방향으로 가야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하드웨어, 데이터,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다 아시잖아요. 하드웨어는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CPU 메모리 같은 거고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 요새 일반인들이 다 알아요. 알고리즘 뭐 구글 쇼핑몰 갔더니 막 이거 사라고 추천하는 거 그걸 다 유튜브에서 추천되고 이런 걸 다 알고리즘을 표현하시는데 그게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다음이 데이터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뒤져보면 자 이건 거죠. 하드웨어는 고체고
알고리즘은 액체고 데이터는 기체다. 제가 좀 속도가 느리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보면 하드웨어는 컴퓨터고 컵과 같은 겁니다. 컵. 그리고 이 컵에 내가 뭘 담느냐가 소프트웨어예요. 예를 들면 콜라를 담았어요. 그럼 컵에 콜라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마시고 느끼는 어떤 경험, 이런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이 앞에는 산업화 시대, 얘는 정보화 시대, 그죠? 이제 이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데이터 시대의 건데, 우리가 기체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에 다? 디스크는 유한의 공간인데 이 수천만의 개개인이 느끼는, 그것도 계속 변화하는, 우리가 변하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취향이 변하고 개성도 변하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옛날처럼 선 저장하고 후 분석하는 파라다임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른 점인데,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뭔가를 할 때 산업화 정보화 때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게 맞냐? 지금 이건 뭐 ISP, BPR 뭐 이런 거랑 같이 연결도 되는데 너무 전문적인 거라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는데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체를 디스크에 다 넣겠다. 레이크 뭐 오션 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인간 빅데이터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을 해야 욕심을 안 낼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크기의 경쟁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크기로 크기 규모로 가서 싸우는 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판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빅데이터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나의 경험은, 또는 옛날의 개인의 경험은 지금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업무 내역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바로 5초 후, 1분 후, 뭐 30분 후를 예측하는데 더 유효하죠. 10년 전 거는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계속 과거 DW처럼 뭐 10년치 모아놓고 계속 그 부하를 갖고 처리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게 술잔이에요. 술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영배라 그래서, 이게 욕심을 버려라. 술 잔을 꽉 채워가지고 마시지 말라고. 여기서 술을 부으면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 데이터만, 적절한 양만 디스크에 넣고 처리하는 방식도 ROI가 있는 빅데이터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거 방식이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 처리, 호수에다가 디스크 공간에다가 물고기를 채워넣어 레코드를 채워넣고 원타임 쿼리로 쿼리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방식, 지리를 저장해 놓고 레코드가 흘러가는 인메모리에서 실시간으로,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스트림 처리인데요. 스파크 스트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 레이크나 이런 쪽 가는 것보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분석 기술을 많이 써요. 얘는 아까처럼 선 저장이 아닙니다. 선 분석 후 저장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저장하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로그성 데이터에는 되게 유효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전반부인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뒤에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할게요. 왜 제가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의 빅데이터가 소개된 건 2011년 11월입니다. 가트너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만든 게 2011년 2월이고요. 그러니까 한 9개월 차이가 있죠. 여기 지금 그 키워드 터진 거 보면 이게 2월이고 파란 게 우리나라 건데 11월 터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터졌냐? 왜 2011년 11월이냐? 그게 요거죠. 예, 옛날 대통령님이 요게 국가정보전략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써야 됩니다를 발표를 했는데, 저도 플렉스 좀 할게요.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예, 요게 그 기사에 있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좀 송구스럽게도 2011년 벌써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에 지금 시간이 됐네요. 30분.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일찍 끝냈다니까. 11년 전에 빅데이터를 정부 차원에 쓰자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발표도 하고 막 그 당시는 좀 뭔가 될 줄 알고 갔어요. 근데 11년이 지난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어딘간 쏟아지는데 안 보여요. 유통이 안 되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일 강합니다. 사실 미국보다. 그래서 초기에 아이디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주민번호 유출되고, 근데 요새는 페이스북에서 생활 로고들, 지금 말씀드린 개인 생활 로고들, 프라이버시들 이런 게 지금 터지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 미국도 지금 심각해요. 애플도 이제 더 이상 앱에다가 안 준다고 그랬죠. 구글도 안 준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요 메타 주식이 32% 그냥 떨어졌잖아요.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지금 양면성. 이걸 써야만 빅데이터인데 이걸 쓰면 빅브라더처럼 되는 거잖아요. 다 알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네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야. 그걸 막 추천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 이게 11년 동안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서 있었어요. 2019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돼서 가명 처리를 쓰기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 보통 사람이 빅데이터 볼 정도는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한 6개월 걸리고 안전조치를 다 해가지고 사이카가 이렇게 대통령 보호해 가듯이 빅데이터를 보호해서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떼어내서 완벽하게 익명성 데이터를 만들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서 보면 원본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있어요. 주민번호만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이 식별되면 개인정보고 100만 명 중에 1명만 있어도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고요.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 완벽하게 익명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익명성된 데이터는 없다라고들 오해하고 계신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의 유일한 속성합 조합이 존재할 때 그 사람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다 남자인데 혼자 여자예요. 그러면 나는 그 그룹의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 내가 휴지통에 뒤져가지고 그리고 가서 봤더니 여자인 레코드가 하나야. 그 레코드는 내가 아는 그 여자의 레코드죠. 나머지 속성을 탈취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정보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완벽한 동일한 유일값을 제거하면 물론 기술이 근데 빅데이터 기술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AI 빅데이터 기술로. 그래서 제 말씀은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개인 익명화 데이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아마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에서 물리 공간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온라인 공간에 다 갖다 놓고 온라인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에요. 디지털 쌍둥이. 비슷한 개념으로 데이터 트윈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쪽 게 똑같이 장미꽃인데 하나는 생화. 자꾸 생화예요, 생화. 생화로는 원본 데이터나 가명 정보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데이터 3보로 바뀐 거. 근데 조화는 얘는 조화니까 조화에 대비되는 게 익명성 재현 데이터입니다. 모든 재현 데이터라는 거는 신세틱 데이터예요. 조립해서 만든 건데 모든 재현 데이터가 익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익명을 보장하는 재현 데이터라는 걸로 제안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 트윈처럼 원본에 있는 내용을 개인을 다 탈하고 진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개인정보 없는 그런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얘를 유통하면 되는 거죠. 얘는 보호해야 되고. 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원본이고 이 원본을 집계를 해서 통계를 뽑았어요. 레코드로. 똑같은 원본에서. 그럼 여기서 이게 나왔는데 얘는 개인정보가 있어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속성 몇 개만 알면. 근데 여기서 막 집계 막 중간에 하면서 여기까지만 얘는 익명이죠. 확실히. 그러면 여기 어딘가 익명과 가명의 경계가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얘는 원본 가명 데이터고 개인 식별되는 거고 얘는 익명 완벽한 익명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집계를 해가면서 얘를 만들었으니 이 중간 어딘가가 원본과 완벽한 익명의 경계가 있다는 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익명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폐암이면서 월급 380만 원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정보를 알면 이게 요 사람 거라는 걸 알아요. 왜? 이게 유일한 값이니까. 이 모든 조합에서. 근데 좀 더 다시 그룹핑을 해버리면 이때부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요 남자를 집계한 순간, 남자와 여자를 집계한 순간 얘는 익명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집계에 의한 경계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 예는 똑같은 원본 데이터인데 집계가 아니라 노이즈를 만드는 거. 이게 조립 데이터를 만드는 법입니다. 노이즈를 만드는 지금 초록색은 원본하고 다 다른 값이에요. 그러면 원본에서 다 다른 값으로 되면 이것만 가지고 원본에 누군가를 재식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익명 데이터란 얘기고 그와 같은 과정을 같이 가게 되면 요 중간 얘는 재식별이 되는 거, 얘는 안 되는 거. 여기가 가명 또는 원본과 완벽한 익명의 경계가 존재한다. 이게 지금 제가 3단 논법으로 증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 기술적인 용어로 마이크로 집계 방식이고 얘는 차분 프라이버시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데이터 트윈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원본은 못 써요. 그죠? 그럼 가명 처리, GDPR에서 얘기한 가명 처리는 법적 보호 안에서 공익의 목적으로만 쓰는 거고, 우리가 상업용으로 마음대로, 교육용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익명성 재현 데이터를 데이터 트윈으로 만들자. 그러면 얘로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자유롭게 자다가도 깨서 분석하고 뭐 이러다가 의미 있는 모델이 나오면 결합기관 통해 가지고 결합해서 가명 정보로 좀 더 진지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단계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해야만 적어도 익명성 재현 데이터는 저희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수 있죠. 그죠? 제가 쓸 수 있고 편하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기술적으로. 여기 지금 가명 정보는 안전 공간에서만 개인 식별 정보, 그다음에 일반 정보, 뭐 준식별자 이런 걸 쓰는 거고, 이쪽에 트윈 쪽에 익명 정보는 똑같이 익명 식별자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결합용으로. 그다음에 차분 프라이버시나 이런 프라이버시 기술로 익명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왜 못 봤냐면 데이터 시대에 자급자족 형식으로 살고 있다. 그냥 자기가 만든 데이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 분석하고 있지 다른 회사가 그걸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원시 사회에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못 보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쏟아진다는데 정작 저는 보이질 않아요. 왜? 다들 기업들이 뭉쳐놓고 있기 때문에. 왜? 겁이 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런 그냥 진짜 농지에서 캐낸 거는 개인정보, 흙들이 개인정보일 수 있어서 이걸 다 깨끗이 청소해서 가공해서 세마이 가공이죠. 준가공. 이렇게 포장한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흙이 안 묻어 있으니까 개인정보들이 다 탈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익명성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이 되면 우리 주변에 최소한 저런 것들이 볼 수 있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 운영계에서 아까 얘기한 마이크로 집계나 차분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준재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요 슈퍼마켓 같은데 매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걸 누가 사냐? 요새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죠. 저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셰프라고 비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원재료를 구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인사이트를 꺼내내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런 재료들을 우리나라의 비빔밥, 왜? 데이터들은 결합해야만 인사이트가 나와요.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그래서 비빔밥처럼 섞어서 이거를 고객한테 인사이트를 만드는, 이게 지금 빅데이터를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모델이다. 왜? 원본 데이터는 유통 못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작년에 니아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원본 데이터를 그냥 머신러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재현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똑같은 모델을 적용해서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이쪽은 원본 데이터니까 안전한 공간 여기서 해야 되고요. 재현 데이터는 일단 재현으로 바뀌고 나면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유통해도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유통해. 요 유통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결과의 활용성, 재현 데이터, 원본 데이터의 활용성 차이가 얼마나 될 거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어딘가 이탈리아 어딘가 시골 갔더니 쉬러 자기 닮은 모방 대회를 거기서 하더래요. 그래서 나갔대요. 속이고.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찰리 채플린 모방 대회에 찰리 채플린이 실제 3등 했답니다. 3등. 그러니까 제 결론은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재현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웃라이어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개인이 특화되는, 재식별 되는 것들은 대부분 아웃라이어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이거 돌아가신 분 하기 그런가? 재벌의 월급 그럼 되게 높잖아요. 그죠? 마이클 조단의 성공률 다른 프로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아웃라이어인데 아웃라이어를 제거합니다. 이게 사실은 재현 데이터가.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의 프리시전도 높이더라.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성향이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가 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중요한데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뚫어서 물류를 유통해서 경제를 발전했잖아요. 정보화 시대 때는 초고속 통신망을 뚫어서 정보화 시대를 앞당겼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럼 이 데이터 고속도로는 원본 데이터는 여기 탈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명 정보도 탈 수가 없습니다. 왜? 엄청난 보호를 해야 돼요.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결합 전문기관 가서 개보위에서 하는 거.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저속도로지. 막 6개월, 9개월 걸립니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데이터 고속도로는 결국은 재현 데이터, 익명성 재현 데이터로 개인이 재식별되지 않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에 유통하는 그런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게 되면 제가 미래를 규명하는 단어로 최적화 사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용어를 쓴 건데 왜 그러냐면 되게 상세한 개별화된 빅데이터들을 다 결합해서 최적화한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결국은 국가 데이터 고속도로란 우리가 익명 결합과 익명성 재현 데이터를 만들어서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모든 분야,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고 그들을 레코드 단위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통계가 아니어야 돼요. 레코드 단위로 결합을 해서 단 개인정보 없이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가 용어로 호라이즌 스캐닝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유발 하라리라 교수가 데이터 종교란 용어를 꺼낸 거예요. 왜? 인간은 요 분업을 하니까 부분밖에 못 보는데 데이터를 연결해 놓으면 수평적으로 쫙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신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그 데이터 고속도로다. 그러면 국가가 움직이는 모든 것, 개인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방법으로 구동이 될 거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저는 최적화 사회라고 규명을 하고 싶고 이 최적화 사회는 빅데이터와 AI가 새로운 잣대입니다. 기존의 통계적인 잣대가 아니라 초단위 잣대 또는 개인화된 잣대 그걸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호라이즌 스캔, 수평 스캔이죠. 데이터를 다 연결해서 그래서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실시간에.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까지 왔는데 이 사회가 더 넓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온, 오프가 지금 다 붙었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고도화된다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 대중만 의미가 있던 시대에서
개인도 의미가 있는데 개인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중과 개인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뭐로? 데이터로. 막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경계선을 알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럼 결국은 그게 신뢰와 감동을 갖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낼 거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예, 아마 제 말씀은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연락해 주실 분 있으면 이메일 여기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원석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다음 강연에 앞서서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